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 또 논란이 됐던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신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 왜 여성 공무원분들만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왜 여성들이 지금 총알 맞습니까? 구룡공원 민간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여성 공무원 10여 명이 막아섰지만 하지 마세요. 여성 방패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요구한다. 반인권적 젠더 폭력으로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이 과장과 그리고 본부 소속의 상급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청주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구룡공원 도시개발 행정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체 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라. 같은 시간 청주시청 다른 한쪽에서는 구룡공원 민간 개발을 촉구하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도시공원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을 위해 써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룡산 매입에 쓸 돈 있으면 민간 개발이 어려운 다른 소규모 공원 매입에 총력을 다하라며 청주시를 거들었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론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시민들도 부류가 세 부류는 아닙니다. 단순 두 부류가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공영 개발이라든가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주들도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소위 그 대규모 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지주들과 소규모 공원 지역의 지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그 공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가 개발해주지 않으면 또 정부가 공원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의 돈으로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룡공원을 이제 시민단체 요구대로 청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혈세로 매입하지 말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매입해달라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민 갈등이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가고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간단한 해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주뿐 아니라 다른 그 지방 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의 경우에 이런 그 공원 일몰제에 맞춰서 정부가 사주길 바라는 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는 뭐 어떤 변호사가 그걸 노리고 일부러 땅을 사가지고 지금 비싼 값에 알박기를 했다는 그 루머 돌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청주시의 행정 능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망일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법에서도 상당히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1년 안의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변호사님도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지금 같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구룡공원 1 구역에 관해서도 이미 개발 공고가 나가지고 뭐 한 곳의 컨소시엄이 응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 지정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1년의 시간이 모자르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말 청주시가 말하고 계시는 정말 난개발, 전부 지정 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청주시가 잘못한 거는 처음부터 민간 개발이라는 그 방식을 하나 먼저 선포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해관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보고 합의점을 찾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청주시 자문위원회에서 뭐 일방적으로 청주시정 편을 들었다. 이런 형식의 자문위원회 갖고는요, 해법이 안 나와요. 어떻게 자문위원회라는 그룹들이 시장의 입장을 그냥 옹호하고 시민단체를 비난할 수 있냐는 얘기죠. 시민단체들도 입장이 있고 다른 지주들도 입장이 있고 또 소규모 지주들도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시민과 관련된 어떤 의견을 청취했으면 시장에게 쓴소리를 해야지, 시장의 편을 들어가지고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그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자문위원회죠. 이미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행정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 점을 먼저 반성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뭐 일반적 행정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공정하게 구성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지주의 입장 또는 대주주의 입장, 일반 환경단체의 입장, 뭐 전문가의 입장,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 간의 난상 토론이라든가 또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지. 예. 청주시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따라와라, 이런 방식의 행정 처리는 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겁니다. 네.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한 5년 전에, 최소한도 3년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은 이게 연착륙이 가능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행정을 해보고 또 정부에서의 행정 결과들을 지켜볼 때 국민들께서, 주민들께서는 흥분하는 게 대부분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행정을 얼마나 공평하게 했냐는 문제인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소규모의 공원은 매입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 대규모는 이제 민간 개발을 원한다. 근데 그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는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시청에서, 그리고 그 민간 개발은 대규모, 구룡산을 비롯한 대규모 8개 공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주들의 입장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소규모는 어차피 짜투리 땅에다가 뭐 아주 개발이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사주겠다 그러니 오케이. 이쪽 대형 공원은 네. 뭐 민간 개발해 주겠다니까 뭐 오케이. 네. 이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개발하지 말고 37제 30% 개발에 70% 보존이 아니라 100% 보존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측은 이제 뭐 금방 합의가 되겠지만 일반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는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공정했느냐, 공평하냐, 시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느냐라는, 사실은 이건 뭐 솔로몬의 지혜로도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시기상으로 좀 늦은 것이 좀 예, 지금 시간이, 논쟁은 원인이 세게 되는- 붙은 다음에 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냉철히 지금 법인데 지금 점점 예. 올라가고 있는 상승되는 분위기라서 예. 이 짧은 시간에는 뭘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고, 지금 정부를 움직여서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된 법률을 바꾸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 중이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시와 다양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예. 또 약간 생각이 드는 토지주, 대충 봐도 지금 행위자가 5개가 넘으니까 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청주시가 무자들이 이거는 전부 보전이고 이건 전부 개발이다, 이런 예.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한 것도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특례 개발이라는 것도 꼭 70대 30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하한선이기 때문에 20대 80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 가치가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20대 80도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공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지금처럼 꼭 30%를 개발해야 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느 지역이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공원이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청주시가 말대로 돈을 투입해서 매입하거나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공원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아무 일 안 해왔잖아요. 그 문제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의 현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법령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도 일부 법률이 이제 중앙정부가 그 문제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동물국회 하느라고 전혀 이제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청주시는 중앙정부만 쳐다보지는 말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어떤 형태의 해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시원한 해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원이 무엇인지 예. 이건 보존을 위한 방법을 하는 것이 나을 건지 예. 또 어떤 경우는 개발이 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처럼 무조건 개발, 뭐 무조건 보존, 매입 뭐 이런 방식으로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네네. 그 문제에 관해서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진 교수님이 지난번 때도 이제 왜 30% 개발이냐, 10% 개발이면 왜 안 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0%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완공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청주시에서 주택 보급률 118%가 되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만약에 10대 90으로 하라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의 개발로 90%를 보존하려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겠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토지 주던 시민단체가 합의를 해준다 그래도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가 돼서 예. 그 법적인 조례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우리 법이 바뀌든 그런 것이 보완이 될 때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큰 틀의 합의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계속 예산 부족을 가지고 민간 30%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시민단체는 10%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싫다는 거라서 어느 정도에서 접점이 이루어질지는 좀 관심의 지금 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100% 보존만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 구룡공원의 경우에도 그 생태적 의미가 큰 남측은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런 북측을 개발하는 것으로 좀 지역을 나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개발 압력이 높은 땅이라도 우선 매입하자든지 네. 이런 다양한 안을 내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30% 개발에 대한 것을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좀 이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른 지역에서 또 매입만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하는 방안도 이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지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있다든지 산책로가 설치된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시가 좀 매입 금액이 모자라다라고 하면 당장 좀 임차를 해서 시간을 벌고 이런 플랜 B, 플랜 C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혹시 이 관련된 판례가 좀 있을까요? 그 아까 잠깐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서울의 그 유명한 변호사님의 그 파출소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그 변호사님의 부인이 대표로 계시는 법인이 이제 이촌 파출소 부지 그 옆에 아주 작은 어린이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그 땅을 예. 42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예. 이 변호사님이 법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처음에는 과거의 임대료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경우 다달이 얼마씩을 줘라라는 임료 청구 소송을 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셨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는 아예 파출소 부지를 철거해라라는 소송을 내셔서 또 2심까지 그 법인 측이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파출소 측은 당장 이 부지를 살 돈도 없고 철거 소송에서도 지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최근에 이제 이 건물까지도 변호사님 그 법인 측에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42억으로 샀지만 올해 용산구에서 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을 230억이 넘는 돈을 책정해놨다고 하는데 네. 이제 건물까지 사게 되면서 그 비용은 다시 이것을 되찾아오려고 하면 그 비용은 더 높아질 더 것입니다. 늘어났군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뭐 알박기냐 적법하냐 도의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갔지만 저는 사실 지금 시민단체나 청주시나 매입 비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본건에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그 사용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판결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 분들께서도 만약에 지정 해제가 된다면 이런 소송도 줄줄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재정 마련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어쨌든 내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해가고 또 많은 또 갈등 양상이 나올 텐데요. 이게 사실 청주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전국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 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까지 사실상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뭐 다른 형태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보완 조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을 정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른 분들 말씀. 예. 심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는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돈은 뭐를 하냐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런 방법이 좋을 거다 또는 이 논쟁은 이렇게 되는 게 좋다라는 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붙으니까 그런 심판 민주주의가 아닌 정말 시민 민주주의, 머리를 맞대고 몸싸움하고 막 격렬하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정말 시민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에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거버넌스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민간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자리가 격돌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큰 줄기는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 용산구 사건과 관련해서 예. 지금 진 교수님께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사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법인한테 팔 때 매매가가 42억 정도였습니다. 근데도 용산구는 이것이 매물로 나온지조차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샀으면 한 40억 원 정도면 샀을 것을 지금 뭐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20년 지나면 그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안일무사한 생각이 이런 재정상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지금 그냥 시민단체와 격돌만 하시지 마시고 매입할 수 있는 땅들은 더 지가가 상승해서 그 출혈이 크기 전에 빨리 해결하실 부분들은 또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북대 공대의 한 교수.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학회에 7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스페인, 스위스, 체코, 네덜란드 등 거의 해마다 유럽을 다녀온 꼴입니다. 대학 교수 평가에도 반영됐고 5번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7번 모두 대표적 부실학회로 꼽힌 와섹과 WRL, 즉 월드리서치 라이브러리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통대 공대의 한 교수도 와셋, WRL 등 문제가 된 부실학회에 4차례 다녀왔고 7건의 논문을 등재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부실학회를 다녀온 충북의 대학 교수들. 항공료, 숙박비, 학회 등록비, 식비 등 모든 경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한국연구재단, 대학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비 등으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연구비 재원의 77%가 넘는 비중을 국가와 지자체가 조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연구로 사회와 학계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이지만 부실학회 참여는 윤리의식 결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외유성 부실학회 참여는 사실들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연구 윤리의식 부재하고 연구부 시스템의 허점, 그다음에 정량평가 위주의 그 대학 평가라든가 연구자 평가가 결합된 이 사기라고 보면 되십니다. 사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연구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수들이 사기를 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이제 정부 연구비의 집행 방식을 보면 연구자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구 결과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학생들의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연구자 본인의 인건비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 경비를 해외 출장 또는 뭐 학회 참여 이런 식으로 포장한 사실상의 여행이죠.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공과대학 그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구가 정부에서 이제 발주하던 대부분 이공계 논문들이거든요. 이공계 논문들을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연구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예. 그게 진짜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는 우수한 논문인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논문인지를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발주한 발주처에서 평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실 정부에서 이공계에 그런 논문을 주잖아요. 주면 대개 기한이 1년, 뭐 길어야 2년 정도 이런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외 유수 학회에다가 이 논문을 실으려면 예. 프로세스만 1년 걸립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한 내에 그걸 내지 못하면 연구비를 환수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에 이메일을 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런 스팸 메일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유령 학회에서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열으니까 예. 발표할 사람 전공은 상관없다. 뭐 모든 전공이 발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계절은 얼마고 뭐 등등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혹이 수십 건이 날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 연구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연구 논문을 가지고 정상적인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유수한 학회지에 실으려면 프로세스만 뭐 1년 내지 예. 2년이 걸리는데 예. 전국 연구 과제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느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예.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단순히 연구자의 윤리의식에만 기대서는 예.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학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발주해야 되는데 정부 관료들이 이런 학계 시스템이라든가 평가 방식이라든가 논문에라든가 저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부실학계 참여가 한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되기도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실학계 참여를 연구 부정행위로 못 박았고 이거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으로 이제 제정은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뿐이어서 실질적인 제재나 뭐 처벌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윤리의식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아까 왓셋이라든지 뭐 WRL 이른바 부실학회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고가 아니라 아까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모르는 입장에서 정말로 그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교수님? 그 신진학자들 같은 경우에 연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부담이 있는데 그 해외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해외 저널에 글을 실으면 그 평가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국내 논문에 비해서 뭐 두세 배 연구비를 주거나 점수를 주거나 또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몇 편까지 딱 1년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 연구비를 안 줍니다. 대부분 대학이. 또 해외 저널에 실으면 뭐 무제한으로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승진, 재임용 다 반영되니까 그런 유혹을 쉽게 느끼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히 이공대 쪽에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교수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거든요. 10만 예. 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걸린 분들이 한 뭐 몇백 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전체 교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서 좀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관련돼서 요즘에는 그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발달되고 정보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뭐 순식간에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근절될 것 같은데 교육부나 이런 어떤 통제하는 기관에서 창을 만들어내면 꼭 새로운 방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신정아 옛날에 그 가짜 학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20년, 30년 전에는 또 가짜 학위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가짜 학위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학예해 온 사람에 대해서 또 선호하는 그런 풍토가 일다가 이제는 그것도 지나서 해외 논문을 많이 쓰는 것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일부 교수들이 편법을 가지고 이렇게 또 방패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해외 사례도 많이 보지만 실은 국내에도 굉장히 부실한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논문 다 실어주는데 연구재단에 등재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해외 학회, 해외 학술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안타깝게도 아까 뭐 진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대학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교수의 연구 업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혹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재단에서 이것들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서 이제는 뭐 해외에서 학위 받고 돌아와도 반드시 해외에서 다 확인되는 대학이 증명서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또 연구재단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위 논문, 학술지나 학회들도 다 걸러지겠죠. 이제. 예. 두 그래서 분이 사실은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전공이 같지만 우리가 행정학과 관련된 외국의 유명한 저널이라든가 또는 학회에 대해서 모르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외의 전공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예. 교수들은 자기 전공에 본인 관한 분야에서는 학회나 예, 예. 또는 저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실학회 참여가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네네. 몰랐다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신임 교수에게는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다 이미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젊은 교수들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재임용이라든가 이런 데 쫓기다 보니까 예, 예. 알면서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어느 공과대학 교수는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쪽이가 이거 못지않게 요새 유행한다는 거예요. 편수 위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질적인 부분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예. 하다 보니까 똑같은 논문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 편이면 될 걸 가지고 5편, 6편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시스템의 그 정량평가 위주로 연구평가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 의식 제고다. 예. 아까 2018년에 연구재단에서 불법 유령학회를 판별하는 방법 했지만 그거 안 줘도요. 이메일 스팸 메일 날라오는 거 보면 그게 불법 학회인지 다 압니다. 가끔 최근에 이런 것이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 3대 뭐 인물 사전에 등재한 네네. 교수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도 보도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령 그 단체들이에요. 그 이 스팸 메일 날라와요. 이 실어주면 100만 원 내놔라. 50만 원 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실어놓고 플래카드를 딱 써붙입니다. 3대 인명사전 등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그 당사자들이 모르냐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징계가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예, 대부분의 징계는 경고나 견책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연구비 예. 박탈하면 연구비는 되돌려 드리면 예, 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 아까 저는 교수님 계셔가지고 이제 사례 조사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아까 단적으로 사기라는 표현을 쓰셔서 주 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사실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사실은 해외 여행인데 연구를 빙자해서 갔다라고 하면 이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국가 R&D 사업의 보조금인데 이걸 그런 거로 용도를 변경하면 이거는 사기 때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고 예. 업무상 횡령 때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윤리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범법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에 대한 진짜 형사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실 학회도 더불어서 예. 미성년자 자녀를 자기의 그 공동 등재를 하는 경우도 저자로? 있는데 예, 예. 이 경우도 사실은 서울의 한 여고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이제 시험지 유출을 하신 답안지 예. 그런 사건과 사실은 유사하다 본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성년자가 대학 입시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그 입학에 영향을 미쳐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 대학 입시도 취소되고 당연히 교수님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예. 부분 역시 업무상 그 업무 방해죄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 윤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예.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간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핑계를 받고? 아까 예. 자꾸 제가 진 교수님 말씀 저기 하는데 단순히 부실학회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부실학회 참가가 결국에는 부실 논문으로 이어질 수 예. 있고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시는 교수님들의 논문이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는 단순히 고의, 악의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 제3의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사실 확립되어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엄벌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도요. 예. 엄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교수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교육,
연구, 봉사인데 교육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봉사랑.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부분보다 도리어 교육에 대한 평가를 좀 강화하고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흥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학회 차원의 학습지 차원의 등급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뭐 A2뿔, A뿔 이렇게 해서 학회 또는 학회지 자체가 어느 정도 등급을 가져야만이 평가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교수 사회에서 하도 연구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학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제가 대학원 다니고 박사 된 이후에 학회가 뭐 정치학회, 행정학회 다 하는데 정치학회는 크게 2개 학회밖에 없었거든요. 행정학회도 뭐 2-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관련돼서 논문을 내는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따라서 학회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등급을 주고 점수를 달리하는 것이 좀 부실학회를 막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들의 윤리의식 당연히 제고돼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 교수님들이 가는 길을 만드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도 분명히 좀 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댓글 있으시면 그 댓글을 잠깐 보면 소개해 주시죠. 부실학회, 유령학회 참석이라든가 저널에 대해 싣는 것보다 그 자녀를 공저자를 끼워넣는 것에 대한 네네. 분노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해외 유령 부실학회 건보다는 자녀 논문 공저자에 대한 분노가 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입시하고 관련이 있고 취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청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이야 여기서도 서울대가 1등이네. 그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했던 그 교수가 서울대에서 제일 많았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친한 교수끼리 돌려가면서 게재하면 한 1000건은 될 거야 이렇게 예단했다든가 또 이제 걱정한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교수들이야 R&D 사업 참여 제안 받으면 그뿐인데 그것이 되면 대학원생들은 일자리 잃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8개월) 된 진돗개 눈과 이마에 상처가 선명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후유증에 한쪽 눈은 앞을 보기 힘든 상태. 지난달 초 이웃 주민이 때린 겁니다. 시끄럽게 울어 달래러 왔다 물릴 뻔했다는 이유입니다. 때린 건 잘못이지만 평소 심하게 짖어 힘들었다는 입장.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어 혼자 해결하려다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주변 개들까지 따라 짖으니 밤잠을 설치기도 일쑤입니다. 애도 모르고 짖는 거예요.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단체 또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관련법에 따르면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에 한정돼 있기 때문. 환경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센터에서도 개 짖는 소리는 예외라고 명시된 이유입니다.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처벌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주민들끼리 좋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려동물 소음 분쟁은 계속해 올라오는 문제. 개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입양 전 교육 의무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안 키웁니다. 게을러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층간소음은 사실 그것도 적다고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래 윗집 사이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층견소음, 뭐 층묘소음이라고 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예. 소음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아래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파트 동 예. 또는 이런 마을 이런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일반적인 층간 소음보다도 더 큰 예. 사회적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에티켓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까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뭐 소음 진동관리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제재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나요? 네, 제가 정말 환경분쟁위원회까지 예. 직접 물어보고 했는데 예. 그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사람의 소리, 기계의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제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동물보호법에도
그 반려동물 시설이라고 표현해서 일반 뭐 가정주택은 포함되지 않고 그 시설의 경우에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라. 그냥 이렇게만 네네. 돼 있지. 이에 관한 뭐 소음의 기준, 제재, 뭐 손해배상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심각한 법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것보다는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의식 교육이라든가 또는 불법행위 처벌 규정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를 마련했다고 보면 예. 이제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 예.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이 전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만약 이거를 내버려 두니까 이 민사소송 때문에 변호사 할 일이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근거법령을 마련해주면 좀 더 쉽게 예, 접근할 예.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차원의 소관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반려견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될 뿐 아니라 예. 유기 문제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이 좀 마련될 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나라는 법이 좀 있다 뭐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뭐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판례 같은 것들 민사 쪽에서의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 법의 체계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고통을 받는 분이 내가 이게 통상적인 공동생활에서 참아야 되는 그 수인 한도를 넘는 고통이 입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액이 이만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진동 같은 것도 그 원고가 되시는 분이 다 입증을 해야 증명을 되는데 해야 되는군요. 예. 이게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참지 못하셔서 이웃집 주인과 뭐 싸움을 하시다가 싸움을 하신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애완동물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고 해서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역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눈에 띄는 댓글 있을까요? 이 관련해서 결국은 뭐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로 모아지고 그런데 있는데 지금 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재반 규정이 빨리 완비돼야 되는 것이요. 예. 지금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예. 기르고 있고 가구의 30% 거기다가 지금 관련된 그 업체가 수천 개가 지금 생기고 1년에 1,000개가 더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빨리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야, 저 세 사람은 내가 애처럼 이뻐하는 개, 고양이에 대해서 좀 무식하게 저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애처럼 기르는 분.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들을 입양할 때 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돼 있기도 하고요. 개가 몇 분 이상 짖는 경우에는 벌금도 물리고 징역형도 처합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사회는 질서 속에 유지가 되는데 개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면책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 또 시간이 없네요. 지금 정말 굉장히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우리 대학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4년제 대학에 반려동물과가 생깁니다. 모 대학이. 내년에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데 법이 전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제도화되고 문화, 에티켓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나 저 생각을 합니다. 예. 댓글을 보니까 네, 교수님. 앞에 그 두 개 주제보다 이거에 대한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무려 예. 300개가 넘는 댓글을 그래요? 하나 봤는데 주로 반려견주들의 반려동물 주인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글이 대부분이고요. 예. 가끔가다 이제 해외 근무하시는 그 교민들 중에는 외국에서 신기법에 의해서 동물이 짖지 않는 뭐 목줄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짖으면 스스로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 파장이 생겨서 개가 못 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짖으면 그것이 파장으로 해서
그 개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개가 못 짖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물품이 있다. 이런 예. 걸 소개하신 분이 있었는데 가장 앞권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예, 이것이 앞권입니다. 예.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댓글은 없었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댓글은 있긴 한데 예.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니들이 왜 예.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공감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했지만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의 분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예.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 한 달 동안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 중에서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7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